내일이면 이제 총선의 날입니다. 뭐 사실 뭐 이 3년 동안 저희가 진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내일 선거를 통해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네. 뭐 저희 채널은 뭐 다 그런 분들이 보시는 걸로 당연히 생각이 들지만, 네. 반드시 저희 채널만 보시는 게 아니라 투표장에 가셔서 투표로 바꾸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SP님, 강 소장님 우파승을 위해 총선 방송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뭐 오늘 사실 이제 선거가 눈앞에 오니까요. 보통 이제 그 정부 부처나 뭐 이런 데서 보통 이제 뉴스를 생산하던 데서 뉴스를 안 내놓습니다. 네, 괜히 잘못 뉴스를 내놨다가 그 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검찰, 경찰도 조심하고 또 뭐 정부 부처들도 전부 조심하기 때문에 그런 뉴스는 사실상 없고요. 이제 모든 뉴스가 다 선거 뉴스인데 선거 막판에 가면 나올 뉴스가 다 나와서 새로운 뉴스라고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사실 별 뉴스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 선거판을 쭉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황교안 대표의 큰절이 연일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워낙 뉴스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뭐 이런 말 저런 말 언론사들마다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뭐 역대 큰절했던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큰절을 하는 것이냐.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건 뭐 잘 압니다. 네, RJ님, 소장님 항상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 아는 게 이게 사실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어려우면 선거 때 어려우면 큰절을 하게 됩니다. 그 선거판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쪽이 큰절을 많이 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큰절을 많이 하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딱 유권자를 만났을 때 판이 좋을 때는 그쪽의 반응이 좋거든요. 유권자들도 반응이 좋아요. 그러면 악수하고 뭐 얘기하고 뭐 가장 분위기 좋은 건 이제 사진 찍자 그러는 건데 그럼 셀카 같이 찍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분위기가 안 좋으면 유권자들이 냉담하잖아요. 냉담하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유권자가 냉담해. 그럼 뭐 반응이 없어. 그러면 뭐라도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악수하자 그러는데 악수도 뭐 뜨악하게 받고 뭐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결국 큰절이에요. 네, 김철철님 우파의 승리를 멀리서 기도드립니다. 네, 미국에서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큰절을 하면 어떠냐면 그래도 큰절하고 납작 엎드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큰절하면. 그러니까 박수라도 받고 나오려면 큰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떠냐면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경로당을 가면 우파 정당들이 경로당에 가면 인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파 정당은 가가지고 한 분 한 분 악수하고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오면 되는데 보통 이제 좌파 정당에서 경로당을 가면 그 분위기가 냉담해요. 안 좋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큰절이에요. 그냥 큰절이나 한번 하고 그러면 그냥 박수는 쳐주거든요. 그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큰절을 하는 쪽이 불리하다라는 것까지는 이 기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큰절을 하는 쪽이 불리한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뭐 다 알죠. 늘솜라피님 감사합니다. 성김님 감사드리고요. 동준김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꼭꼭 15일에 투표합시다. 이 정부는 좌파 정부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큰절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기자들이 잘 분석을 못한 것 같은데 큰절을 하게 되는 이유는 큰절하는 거 외에는 별 방법이 없을 때 큰절을 하는 겁니다.
큰절하는 거 외에. 그렇지 않고 뭐 유세를 해서 유세가 잘 먹히거나 유세를 해서 유세가 잘 먹히거나 아니면 악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같이 사진을 찍거나 뭐 명함을 돌리거나 이런 것들이 그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하는데 그런 게 다 안 된다. 그러면 큰절이라도 해야 박수를 받으니까 큰절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큰절 얘기를 조선일보에도 한번 조선일보도 쓴 것 같은데 조선일보는 그래서 큰절 미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큰절 미터라는 건 뭐냐? 큰절 많이 하는 쪽이 진다라는 얘기를 큰절 미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사실 한교안 대표가 저렇게 큰절을 하는 게 별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납작 엎드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납작 엎드리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오히려 저게 본인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사인으로 비춰지면 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트리님 항상 응원합니다. 네. 저희가 이 강동 가보니까 참 분위기 좋다. 네. 참 분위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강동갑에서 어떤 분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이 현수막들이 요즘은 이제 계속 현수막을, 내용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재치 있는 현수막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재치 있는 현수막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선미가 마침내 9호선 국토부 승인, 설계와 착공이 눈앞에, 네, 이 얘기를 그렇지 않아도, 이수희 후보한테 갔을 때 이수희 후보가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몇천억이 나왔다. 이게 견적서 하나 나온 거밖에 없다. 아직도 설계비도 반영이 안 돼 있더라.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걸 마치 견적서 나온 거를, 뭐 일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만큼 진선미가 아무것도 안 했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바로 그거죠. 마침내 9호선 국토부 승인, 설계와 착공이 눈앞에 라고 진선미가 자랑하듯이 써놓으니까 그 옆에 아직 설계도 시작 못했군요. 네. 근데 이것도 보면 제가 볼 때 이수희 후보가 이 선거는 이기는 선거다라는 걸 느끼는 게 이렇게 매기는 식의 선거운동이 이게 이기는 쪽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쪽은 저런 식으로 매기는 선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뭐 2012년은 뭐 얘기도 안 되는 거고 그때는 뭐 무소속으로 나갔으니까 저 2004년과 2008년 선거에 두 번 나갔을 때 저를 경우를 보면 2004년은 3,000표 정도 차이로 졌고 4,000표인가요? 4,000표 차이 정도로 졌고 2008년에는 한 8,000표 차이로 이겼는데 둘 다 같은 후보를 상대로요. 그런데 4,000표 차이로 질 때는 처음 시작할 때 뭐 탄핵 뭐 노무현 탄핵 그때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스님 감사합니다. 뭐 중앙일보 여론조사로 뭐 제가 7% 저쪽이 32% 뭐 이런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완전히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근데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이틀 남겨놓고는 제가 돌아다니는데 이러다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러다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결국 한 4,000표 차이가 났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1,000표씩 정도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한 3, 4일 정도 더 선거운동을 했으면 이길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쭉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후보들이 제일 잘합니다. 후보들은 본인이 이 선거를 이기겠구나 아니면 팽팽하겠구나 아니면 좀 어렵구나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 나오는 후보는 좀 잘 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두세 번 선거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분위기면 이긴다 이런 분위기면 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이 큰절하는 분위기와 저런 현수막과 이게 이제 느낌이 좀 다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일 청산 피켓도 이제 불허하기로 선관위에서
뭐 거짓말 아웃 저희가 얘기해드렸죠. 거짓말 아웃과 동작 같은 경우에 거짓말 아웃은 이수진을 연상시킨다. 민생 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그런 피켓은 안 되고 친일 청산하자 이거는 된다라고 했다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냐 이렇게 하도 반발하니까 친일 청산하는 것도 안 된다. 적폐 청산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다 불허하기로. 그러니까 선관위는 이 심판 보는 입장이라서요. 사실 어느 편 들면 안 되는데 이번 선거가 유난히 선관위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선관위원 자체를 약간 논란이 있는 사람을 해놓다 보니까 여당 쪽에서 논란 있는 선관위원이 몇 명 들어가다 보니까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동안 사실 87년 이후에 선거에 있어서 선관위가 이번 선거처럼 그렇게 논란이 많이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선관위는 항상 그냥 멀뚱멀뚱 중립적인 확실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아니면 멀뚱멀뚱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선관위가 논란이 될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선관위가 너무 좀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럴까? 그러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인데 고민정이 되면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고민정이 안 되면요. 고민정이 안 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돈 주고 말고가 누구 한 사람 되고 안 되고에 따라 달린 겁니까? 이인영이 이제 이것도 이제 요 사인도 뭐냐면 요것도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오세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고민정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이당님 가세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세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임종석이니 이인영이니 하는 이 오세훈의 잠재적 경쟁자들이죠. 586들 오세훈의 잠재적 경쟁자들이 전부 고민정 지역구에 가가지고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이건 고민정이 이뻐서 고민정을 당선시키겠다 이게 아니고 오세훈을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오세훈을 떨어뜨리겠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오세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야당은 사실은 뭐 그 경찰이나 국정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야당은 경찰이나 국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국정원은 요새는 뭐 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국정원이 뭐 다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국정원 자체 그 핵심 요원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망원들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힘이 좋았던 건데 요즘은 이제 망원들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특히 국내 정치에 망원을 거의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에는 룸사롱마다 밴드 한 명씩 국정원 망원들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망원을 한때는 5만 명까지 운영했다고 할 정도로 국정원 자체의 망원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국정원이 망원을 운영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국내 정치에서는 망원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 정보를 가져다 씁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 사진을 보내주신 것 같네요. 네. 경찰은 전체가 지금 17만 아닙니까? 그 17만 중에 거의 4만 정도가 거의 한 3,4만 정도가 IO, 소위 말하는 IO,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오피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보 경찰이죠. 정보과 형사들이 거의 3,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경찰서마다 정보과 형사들이 몇백 명씩 다 상주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자기 관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의 정보만큼 정말 세세하고 정확하고 그런 정보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언론사들이 뭐 조중동 뭐 어쩌고 해봐야 중앙지 기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일 많은 게 기자가 제일 많은 데가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그런 언론사들에다가 뉴스를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곳곳에 거의 모든 웬만한 기관에 좀 뉴스가 생산될 수 있는 웬만한 기관마다 전부 출입 기자가 있거든요. 연합뉴스는. 그렇기 때문에 연합뉴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내고 싶은 사람들은 연합뉴스 기자들을 접촉을 하죠. 왜냐하면 연합뉴스에서 뉴스가 뜨면, 통신사 뉴스가 뜨면 뭐 조중동에는 뭐 받으면 당연히 뜨겠지만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합뉴스에 뉴스가 뜨면 그 뉴스를 받는 자잘한 언론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중동이 문제가 아니라 신문에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뉴스 개수가 많이 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뉴스를 딱 쳤을 때 그 개수가 얼마나 많은 언론사들이 뉴스를 내서 네이버의 개수로 잡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연합뉴스의 영향력이 커졌죠. 그런데 그 연합뉴스도 기자 수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웬만한 지역마다 200명씩의 정보과 형사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마포경찰서 같은 경우에 경찰 숫자가 한 800명이 좀 넘는데 그 중에 정보과 형사가 200명이 아니라 40명이었나요? 200명이었나 40명이었나, 제가 그 정확하게 한 40명, 40명, 몇백 명이 아니구나. 40명. 정보과가 한 40명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10,000명 정도의 정보과 형사가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그런 정보과 형사들이 아마 이제 지역마다 그 우세, 뭐 백중우세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정보를 여당 원내대표 정도 되면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 안님, 강 소장님 연락드릴 일이 있으니 제보 메일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jebo2022@gmail.com입니다. 네, HK님 감사드려요. 네, jebo2022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인영이 동쪽 하늘님, 이번엔 무조건 둘째 칸, 미워도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네, 고민정한테 어제 본인 선거는 이겼다 이거죠. 본인 선거는 이겼다 이거고, 어제 고민정한테 달려가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저렇게 꺼낼 정도면 고민정 선거는 쉽지 않다. 네, 한계경찰서에 30-40명 정도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한 10,000명 정도, 네, 정보과 형사가 한 10,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네, 하여간 이인영 고민정 여기는 이런 정도 얘기를 이렇게 막판에 꺼낸다라고 하면, 막판에 꺼낸다는 거는 고민정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거는 정말 문제인 게, 이건 저희 제보가 들어왔는데, 고양시에서 이거는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고양시에서 위기극복지원금 신청하세요 그러면서 이 보십시오. 5만 원 지급해가지고 5자 크게 이렇게 해놨고, 이건 뭐 5번 찍으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날짜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선거 지나고 해야죠. 하면 4월 15일이 내일인데 내일은 신청 불가인데, 그럼 오늘부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4월 16일부터 해도 되는데 굳이 오늘부터 방문즉 시 바로 지급되는 고양시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이걸 준다. 이인영은 구로갑이에요. 구로갑. 네. 네, 35명 정도. 네, 마포 경찰서에 40명이었던 것 같아요. 40명이니까 보통 한 30-40명, 좀 큰 데는 한 50명까지도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정보과 형사들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보과 형사들이 정말 찌라시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정보가 진짜 많긴 많아요. 정보과 형사들이. 근데 그 정보과 형사들이 모은 정보를 사실은 국정원도 정보과 형사들한테 쫓아가서 정보를 받을 정도니까, 네, 고향에 하여간
이런 거, 이건 좀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제보해 주셨는데, 정말 이거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준다?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준다? 원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리고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매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고양시장이, 이건 굉장히 문제인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초반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하는 순간 오해를 받는다. 네. 어제는 사실 뭐 워낙 뉴스가 없다 보니까 이제 뭐 그리고 또 이제 선거니까 뭐 이런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결국 이 친구가 김남국이라는 친구가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나름 지명도를 올려봐야 되겠다, 인지도를 올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런 팟캐스트, 이동영이니 뭐니 하는 그 떨거지들이 하는 저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던 것 같은데, 인지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국회의원 후보가 됐잖아요. 갑자기 금태섭을 자르고 거기다 집어넣는다 어쩐다 하면서 갑자기 후보가 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김남국이 경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력이 일천한. 무슨 어디 전북대 로스쿨인가 어디 나왔던가, 전남대인가 전북대 로스쿨 나왔던 것 같은데, 정말 경력이 일천한 변호사인데 오로지 경력이라고 하는 게 조국 백서의 필진이다, 이게 경력인데, 그나마 그놈의 조국 백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원래대로 하면 3월 말에 나왔어야 되는데 돈만 3억 걷어놓고 글도 하나도 안 모이고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양반이 결국 그 팟캐스트 나왔던 게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내용이 뭐 완전 그냥 색드립, 소위 말하는 색드립으로 일관하는 방송이에요. 보니까. 심지어는 그냥 다 색드립만 그냥 계속 칠 수 없으니까 그 시청자들한테 뭐 사진 좀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보내놓으면 그 사진 놓고 품평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장면은 뭐냐면, 전남대 로스쿨이에요. 네. 문제가 된 장면을 보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와이프 사진을 보냈나봐요. 자기 와이프 사진을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와이프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자기 와이프 사진을 보내놓곤 이렇게 남들이 평가해 주기를. 근데 그 평가라는 것도 보면 이 정말 거론하기가 좀 그렇죠. 가슴이 머리만하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아브락사스님, 가세현 모든 분들 선거 응원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모두 좋은 결과로 보상되기를 기대합니다. 뭐 저희가 보상받는 건 없죠. 저희가 보상받는 건 없지만, 그러나 하여간 저희야 뭐 우파 정당이 승리해야죠. 저희 뭐 사실은 지면, 만일에 정말 진짜 백석도 안 나오게 진다? 그럼 저희는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단순히 이민이 아니라 도피죠, 도피. 해외 도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못하면 이제 앞으로는 횡단보도만 잘못 건너도 사형이다, 뭐 이렇게 김세희 대표는 얘기하는데, 네, 그럴 정도로. 네, 이 김남국 같은 경우에 이 말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입에 담기가 좀 그럴 정도로 좀 완전 진짜 색드립이래 가지고 그나마 언론사에서 뽑은 거는 이거예요. 우와, 저도 저 정도 외모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데, 이게 이 앞에 엄청난 색드립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쁘다는 게 아니라, 이뻐서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 엄청난 얘기들이 쫙 나오다가 자기 결혼하겠다. 네. 이런 수준의 친구가,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죠. 뭐 돈 받고 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건 아니죠. 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어린 놈이 참 못됐다. 젖소 보면 좋아, 바로 결혼하겠구만. 막 그거예요. 딱 그 수준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용이. 네. 네, 회원 가입해 주셨네요. 네. 저희 회원 가입으로도 응원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정기 구독도 좋지만 또 이렇게 회원은 가입하셔서
저희 이렇게 댓글 올라오는데 요런 노란 딱지, 초록색 딱지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참 든든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으로 응원해 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여성 외모 비하, 여성 비하라고 할 수 있다면 또 그 뭐 아주 고질적인 건데 또 노인 비하가 나왔습니다. 노인 비하. 이 또 뭐 어떻게 된 건지 둘 다 변호사인데 이 친구는 또 보니까 강남병에서 나온 나름 멀쩡한 후보예요. 그런데도 이런 선거에서 이기려면 별짓 다 하는 건데 김한규라는 후보인데 강남병에서 본인 뭐 여기 물론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오픈 방에서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요건 지금 그냥 굉장히 뭐랄까요 좀 약한 표현이고 실제로는 뭐가 있냐면 코로나 건강은 뭐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생명은 하나뿐이니까 선거 나가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공갈을 쳐라 이런 내용이에요. 순돌맘님 쌀도 마스크처럼 배급 날짜마다 2kg씩 싸게 될까 걱정입니다. 이판사판입니다. 투표 잘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또 뭐 이게 성형한 얼굴이에요? 약간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하긴 뭐 요새는 뭐 남자들도 성형을 많이 하니까 성형했을 수도 있죠. 네. 이게 또 옛날 얼굴 보면 또 어떤지 모르죠, 또. 네. 뭐 하여간 그런 거에 또 역시 막말해야 하면 원조 정봉주는 이게 이씨, 윤씨, 양씨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 중 저에 대해 모략하고 음해해. 요것도 굉장히 순화된 표현인데 이 정도가 아니라 정봉주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씨, 양씨, 이씨는 이제 이해찬이고 양씨는 양정철이고 그리고 윤씨는 누군가요? 윤호중이겠네요. 이해찬, 윤호중, 양정철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 중 나에 대해 모략하고 그 앞에다가 언제부터 갑이었다고 그렇게 갑질을 하냐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 중 나에 대해 모략하고 음해하고 시정자백 개쓰레기로 취급했다.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라고 했는데 강용석의 직설님 네 영국으로 도주해서 원순이 아들만이라도 펴주세요. 영국으로 네 영국으로 도피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여기에 이제 뭐 댓글이 달리니까 댓글 단 사람들한테도 뭐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이 네. 정봉주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댓글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른바 이런 분들이 키보드 워리어인데 저 이런 분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정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안 좋은 버릇들입니다. 여기다가 욕하면서 배설하는 수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행위를 정말 싫어합니다. 이게 정봉주가 한 말입니다. 정봉주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댓글 부대의 원조가 댓글 부대를 탓하네요. 이분 이제까지 양념 부대 몰고 다니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다녔습니까? 그 양념 직접 당해보니 생각이 바뀐 모양입니다. 양념만 어때요? 정봉주 씨 그건 당한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일부 더불당 지지자들에게만 당했죠.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더불당 플러스 열린당 전체 병력에 연합화력에 당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당신에겐 사건인 것이 우리에겐 일상이에요. 이래서 내가 이분 자르라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진중권은 또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역시 그 정봉주 뭐 막판에 잊지 않고 또 우리에게 정봉주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60이에요. 나이가 꽤 많습니다. 정봉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뭐 젊어 보이려고 굉장히 애는 쓰지만 60입니다. 대표적으로 젊어 보이려고 하는 게 손석희하고 정봉주죠. 나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입에 욕설 달고 다니는 거는 뭐 똑같다. 네. 다 유시민도 또 주말 사이에 뭐 그 알릴레오에서 180석 어쩌고 뭐 해가지고 오만하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인이 그 표현 내가 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딱 잡아 뛰고 나섰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옛날에 뭐 범보수에서 210석이 나왔는데 범진보 180석 왜 안 되냐? 190석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죠. 희망사항이다. 예측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럼 진짜로 210석 뭐 이게 나올 수 있느냐? 지금 210석이니 180석이니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러는 건데, 막판까지 했던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 언론사들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언론사들마다 여론조사 회사를 다 바꿔서 하는데도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응답자들의 문제가 아닌가. 응답자들이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표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특히나 어떤 층이, 그걸 이제 보통 샤이 보수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샤이 보수층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된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요. 충청도가 여론조사가 안 맞는다 그러거든요. 충청도에 가서 여론조사를 하면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런 말을 잘 하질 않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내질 않는 거죠. 충청도는 그래서 본심을 드러내지 않아서 여론조사가 안 맞는다. 그게 아주 전통적인 얘기인데, 실제로 여당 야당이 있는데 여당 지지자들이야 뭐 여당 지지한다는 말 해가지고 불리할 게 없다, 뭐 불이익을 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인지 아니면은 성향 분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당 지지층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야당 뭐 어느 당이 여당이건 어느 당이 야당이건 간에 야당 지지층 입장에선 내가 괜히 내 성향을 드러내서 유리할 게 없다, 이런 거에 뭐하러 응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 표가 항상 더 숨어있게 마련입니다. 그거는 2016년에 그 당시, 지금 현재 여야가 바뀌어 있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의 그 여론조사 때문에 여론조사를 믿고, 특히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게 지역이 작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걸 믿고 뭐 180석이냐 200석이냐 이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언론들도 오늘은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굉장히 지금 접전 지역이 많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서 10% 내지는 15% 안쪽, 만일에 한 15%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들은 접전 지역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 16대 선거 때 접전이었던 지역은 접전 지역을 다시 접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 지역의 그 지역 자체의 밭의 특성을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4년 전 선거에서 만일에 뭐 한 2, 3천 표 차이로 결정이 났던 지역이다? 그럼 이번 선거도 2, 3천 표지, 여론조사 나오는 것처럼 15,000표, 2만 표? 그렇게 절대 차이 안 난다는 거죠. 지금 동작을 같은 경우에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수진이 나경원을 뭐 12%, 13%, 뭐 15%까지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15,000표 차이 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절대로 15,000표 차이 안 납니다. 절대로. 그럼 그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동작을 같은 데는 나경원 후보가 이수진을 이겨도 3, 4천 표 이기는 거고, 저도 3, 4천 표 지는 거지 절대로 10,000표 이렇게 차이 안 납니다. 오히려 정말 2, 3천 표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1,000표까지도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작을 같은 경우는. 그러나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데, 동작을이나 광진을, 그러니까 오세훈, 나경원 둘 다 충분히 이긴다라고 봅니다. 둘 다 이긴다. 송파을은 배현진이 이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광진을, 동작을, 송파을, 요렇게 세 군데를 지금 굉장히 접전지로 보고 있는데, 이 세 군데가 다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래통합당이 충분히 120석을 넘길 수 있다. 비례대표까지 합쳐서요. 140석까지도 가능할 수 있죠. 140석까지도.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과반이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 불가능한 거고요.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무소속과 정의당과 뭐 민생당과 뭐 비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미래통합당이 한 140석 근처로 해서 일당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은 뭐 아주 아슬아슬하게 일당이 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예측인데, 한번 보시죠. 뭐 지금 접전 지역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광진을, 송파을, 동작을, 그리고 중성동을, 여기 이제 지상욱 의원이 현역이죠. 여기에 이제 박성준이라는 뭐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강동갑도 접전지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 강동갑은 충분히 이수희가 이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봤으니까 느끼는 거죠. 가서 느끼는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이수희가 이긴다. 여기는 이제 이수희가 잘한다 이게 아니라 진선미가 워낙 못해서 여기는 이수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허영, 김진태, 여기도 저희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김진태 의원이 굉장히 어렵게 선거를 하고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거의 뭐 열흘 전에 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뭐 이렇게 접전지로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막판에 분위기가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 이런 그 접전지라고 하는 데들은 다 3-4천 표 안쪽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역시 또 저희가 가본 남동갑 같은 경우에 유정복, 맹성규죠. 근데 여기는 저희가 어제도 이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유정복, 맹성규 여기는요, 실제로 TV 토론을 보고 나면 맹성규를 찍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맹성규가 뭐랄까 좀 바보 같다 그래야 될까? 너무나 맹성규가 못해서 네.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저희가 만든 유정복, 맹성규의 TV 토론 영상을 한번 보시면, 맹성규는 도대체 지역 현안이라는 거 이런 걸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건지 참 황당하다 할 정도로, 연수을도 민경호 후보가 충분히 승리하는 지역이다. 저희가 볼 때 충분히 승리하는 지역을 다들 이제 접전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뭐 수성갑도 지금 뭐 접전이라고 써놨으니까요. 여기는 말도 안 돼요. 여기는 그 여론조사에 뭐 김부겸이 뭐 팽팽한 것처럼 나오지만 무조건 주호영이 많은 차이로 승리하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내일 선거가 그렇게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광진을이 박빙이라니 고민정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데, 또 오세훈과 고민정의 TV 토론 영상은 정말 재밌더라고요. 정말 황당할 정도로. 네. 네, 그래서 내일 선거는 즐겁게 보실 게 많이 있을 것 같다. 네. 지금 보면 내일 지상파 공중파들과 또 종편에서 개표 방송을 하는데, 개표 방송 패널들을 보면 굉장히 일방적이다. 그린 북님 감사합니다. 뭐 보면 여기 뭐 김세현 정도 빼놓고는 뭐 진중권이나 뭐 이런 사람들, 김병변이 뭐 이런 사람들, 유시민과 박형준이 나오는데, 네, 그리고 그러니까 박형준과 김세현 정도
그리고 전원책 정도 말고는 다 이른바 저쪽이죠. 좌파들이 대부분 이제 공중파 JTBC 여기를 장악하고 지금 있는 건데, 그래서 네, 저희는 좀 나름대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네, 내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자, 사실 지금 선거에 묻혀가지고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선거에 묻혀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들 뭔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상황일 정도인데요. 지난 3월에 실업급여 지급 액수가 9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이거는 IMF나 금융위기 상황을 연상시킬 정도로 지금 실업이 어마어마하다. 실업급여가 금액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61만 명한테 지급이 된 거니까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 실업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 실업이 뭐 코로나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경제 운용 자체를 지난 3년간 엉망진창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이렇게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 단순히 우한 코로나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실업이 늘어났다, 이게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잘못이다 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반드시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단순히 실업뿐만 아니라 수출도 어마어마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20%가 줄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 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매년 지금 핑크리아님 감사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2%가 채 안 된 걸로 지금 역대 경제 성장률 중에서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2%밖에 성장을 못했다는 게 저희가 작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수출은 그 정도가 아니라 20%가 줄었습니다. 20%가 줄었어요. 저희가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냐면,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때가 1980년에 마이너스 6% 성장한 적이 있습니다. 1980년에. 그리고 1998년에 마이너스 4% 성장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기억 나시는 분들 있겠죠. IMF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IMF 때는 뭐 정말 제일은행 명예퇴직 눈물의 비디오 뭐 해가지고 온 국민이 정말 눈물바다가 되고 정말 그랬던 게 22년 전인데요. 그때도 마이너스 4% 성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 20%입니다. 마이너스 20%.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20%가 됐다. 네. 이게 계속된다면, 지금 벌써 이제 재벌 기업들 선거 끝나면 많이 넘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진작부터 드렸는데, 두산이 사실상 시작된 거죠. 두산이 지금 저렇게 된 건 그 탈원전 때문 아니에요? 탈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뭐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지금 5조 6조의 지금 누적 적자가 있어가지고, 부채가 그렇죠. 부채가 5조 6조가 있다 보니까 이 뭐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매각 가능한 모든 자산 팔겠다, 이러면 이제 망한 겁니다. 사실상 빚잔치 하려고 남은 거 중에서 그나마 금부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다 바꿔서 빚잔치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채권단의 고강도 재편 자구한 제출, 말이 그럴듯해서 그렇지 빚쟁이들한테 현금 될 수 있는 거 다 내놓고 팔아서 어떻게든지 빚 갚겠다, 이게 재편 자구안이에요. 두산그룹이 갖고 있는 현금 금부치라는 게 뭐가 있느냐? 두산의 3, 4세들이 갖고 있는 30 몇 명 되는데 3, 4세들이 갖고 있는, 정재구님 네 감사합니다. 3, 4세들이 갖고 있는 지분, 그게 이제 제일 알짜죠. 이제 두산의 경영권이니까. 그거와 또 두산그룹에서 그나마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두산 솔루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게 한 6천억 원 정도, 이게 2차 전지와 관련된 회사인데,
요게 프리면 유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산 중공업 내 그 해수 담수화 기술, 이건 뭐 세계 1위의 기술이라고 하고 있죠. 해수 담수화 기술과 관련돼서 워터 사업부가 있는데 이 워터 사업부를 정리해야 되겠다. 근데 워터 사업부도 한 3,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해수 담수화 기술은 좋은데 해수 담수화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매출액이나 뭐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 기술 갖고 있는 그 사업부 자체가 3천억, 4천억 정도, 그리고 두산 솔루스가 6천억에서 8천억 정도에, 두산 솔루스는 지금 뭐 거의 스카이레이크 펀드에, 진대재가 운영하는 펀드 쪽에 거의 매각되는 걸로 거의 결정되는 것 같고요. 이 워터도 정리한다. 그리고 또 하나 뭐 그 비상장 회사지만 알짜 사업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거까지 팔면 대충 한 1조 5천억 정도 마련이 되니까, 그래서 부채를, 외화 부채를 갚으면 그러면 추가로 지금 대출을 해주겠다. 지금 1조 원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여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담보를 지금 이 두산 3, 4세들이 갖고 있는 지분 전체를 담보로 잡고 1조를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정리를 못하면 두산 자체가, 그룹 자체가 날아가는 겁니다. 두산그룹의 경영권을 잃게 되죠. 그런 정도 상황이 됐습니다. 두산이 지금 위험하고, 지금 두산 말고도 정유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합니다. 유가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타격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아마도 지금 뭐 아직 구체적인 수치가 안 잡히지만 저 정도면 몇 조 원 손실 볼 가능성이 있어요. 정유사들이. 그런데다가 이 라임, 한 6조 원을 팔아먹은 라임 펀드가 지금 뭐 일부 그래도 회수 가능한 데는 상환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지금 일부 회수 가능한 펀드들은 상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 상환하느냐? 1억 원 투자했으면 3,500만 원 회수 가능할 정도. 라임 펀드 3년 전, 4년 전에 1억 원에 넣어놨는데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돌려받는데 3,500만 원 주겠다. 이 라임 펀드에다가 돈 넣으신 분들은 다 망한 거죠. 네. 다 망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그나마 상환이 좀 될 수 있는 펀드가 이렇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무역 펀드들은 거의 100%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아직 지금 상환 계획도 없어요. 상환할 수도 없고, 뭐 미국에서 다 빵꾸가 났으니까. 그런 또 대표적인 게 디스커버리죠. 장하성 동생 장하원이 운영하는 디스커버리도 미국 쪽에다가, 미국의 무역 펀드, 부동산 펀드에다 전부 투자해놔서 거의 100% 손실 날 가능성이 지금 많습니다. 거기도 지금 거의 8천억 원 정도를 팔았다는 건데, 과연 그 8천억 원 중에서 진짜 제대로 미국에다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얼마나 돌려받았는지, 아니면 투자했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들고 튄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지금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보도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취재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고대 같은 경우에 고대에서 몇백억 원을 이 디스커버리 펀드에다가 넣었다는, 그러니까 장하성이 자기 동생이 운영하는 펀드에다 넣었다는 그런 제보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고대 내부적으로는 이미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쉬쉬하고 있다. 네, 이건 장하성을 불러다가 수사해야 될 문제죠. 수사해야 될 문제입니다. 알바트로스 K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라임은 지금 이 피해자들은 다들 지금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원을 넣어서 뭐 연간 뭐 6%, 7%씩 충분히 수익이 난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1억 원을 넣어놨더니 4년간 넣어놨는데 찾는데 3,500만 원. 이러면 도대체 어떨까요? 그게 만일에 나의 50대 후반에 받은 퇴직금, 평생 해서 받은 퇴직금 1억 원을 넣었는데 3,500이 됐다. 그러면 60대, 70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후 자금인데 유일하게 있는 노후 자금 1억 원이 3,500만 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심정은 어떨지. 그런데 이 라임 피해자는 마카오 가서 생일 파티하고 있다. 여기는 지금 그 김봉현이 아니라 누구였죠? 대원외고 나왔다고 하는 그 친구였는데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희가 그때 한번 이름 쭉 한번 되게 주요한 사람들이 다 김씨들이라서. 그런데 이 김봉현이나 이 친구는 그 라임 펀드 전체에서 큰 규모가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몇백억 수준이기 때문에 몇천억 단위로 해먹은 게 이제 그 메트로폴리탄 또 이 엔터 펀드들 쭉 있거든요. 그쪽이 이제 몇천억 단위로 해먹은 건데 저희가 총선 끝나고 라임 펀드에 대해서는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또 쌓인 얘기들이 많아서 총선 끝나고 나서 라임에 관해서 한번 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디스커버리와 관련해서도 라임 끝나고,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본격적으로 좀 파헤쳐봐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저녁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총선 정리하는 시간으로 라이브 쇼를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내일 총선의 현명한 선택. 네.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3년간의 정말 누적된 실정을 심판하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뭐 총선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 대선까지 문재인을 반드시 끌어내리고 이 정권을 타도하고 정말 정권을 되찾아오는 그날까지 저희가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도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파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저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달라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에게 1877-0665로 전화하셔서 정말 월 10,000원씩만이라도 정기구도로 후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인사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